야근을 끝내고 돌아오는 캄캄한 밤, 어느 길모퉁이를 돌다가 또는 간간히 책장 넘기는 소리밖엔 들리지 않는 독서실 한 구석에 앉아 시험 공부를 하다가 돌연히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은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는가? 내 삶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에 따라선 뜻하지 않는데 뜻하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느닷없이 또 강렬하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그것은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습격이라고 해야 온당할 정도이다. 내 삶의 의미를 묻는 그런 회의에 습격당하면서 이제까지 너무나 익숙하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낯설어진다. 아침 일찍 일어나 버스나 전철을 향해 뛰는 그 분주함도, 수험서의 중요한 대목에다 밑줄을 긋는 손길도, 질당한 술자리에 그렇고 그런 소란도, 승지를 향한 피말리는 경쟁도, 밤늦은 귀가때의 종종걸음도, 요컨대 똑같은 리듬으로 올, 하, 수, 목, 금, 토 계속되는 이제까지는 아주 자연스럽고 수월하던 그 모든 일상이 갑자기 무의미해 보이고 지루하고 역겨워지기까지 하는 것이다. 나를 둘러싼 바깥 세계가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정물처럼 서먹서먹해지고 나아가선 두렵기까지 하다. 내 삶은 무의미한 일상의 궤도를 습관적으로 따라 돌아가는 덧없고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에 아득바득 쫓기며 살아온 이제까지의 자신이 그저 웃을 뿐이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를 성큼 떼놓고 마치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세계로 찾아든 이방인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돌연하고도 비참한 순간을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까미 위대한 의식의 순간이라 칭했다.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고 생의 부조리에 눈뜨는 순간이라는 말이다. 그가 말하는 부조리란 다른 말로 무의미함, 허망함을 뜻한다. 까미는 그의 사상을 집약한 철학적 에세이 시지프스의 신화를 이렇게 시작했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자살이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곧 철학의 근본 문제에 대답하는 것이다. 철학의 근본 문제에 대한 까미의 결론은 이렇다. 인생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살아야 한다. 얼핏 아기가 맞지 않는 듯한 이 두 문장 사이에 가로놓인 긴 사유의 과정을 알고 싶은 사람, 실존을 자각해본 사람, 그리하여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해본 사람은 시지프스의 신화를 읽어보기 바란다. 그러자면 그에 앞서 시지프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시지프스는 바람의 신인 아이올로스와 그리스의 시조인 헬렌 사이에서 태어났다. 호모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시지프스는 인간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들의 편에서 보면 엿듣기 좋아하고 입이 싸고 교활할 뿐 아니라 특히나 신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점에서 심히 마땅찮은 인간으로 일찍이 낙인 찍힌 존재였다. 도둑질 잘하기로 유명한 전령신 헤르메스는 태어난 바로 그날 저녁에 강보를 빠져나가 이복형인 아폴론의 소를 훔쳤다고 한다. 그는 떡갈나무 껍질로 소의 발을 감싸고 소의 꼬리에다 가는 쌀이 빗자루를 매달아 땅바닥에 끌리게 함으로써 소의 발자국을 깜짝같이 지웠다. 그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자신이 태어난 동굴 속에 강보로 들어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 행세를 했다. 그런데 헤르메스의 이 완전 범죄를 망쳐놓은 인간이 있었으니 바로 시지프스였다. 아폴론이 자신의 소가 없어진 것을 알고 이리저리 찾아다니자 시지프스가 범인은 바로 헤르메스임을 일러바쳤던 것이다. 아폴로는 헤르메스의 도둑질을 제우스에게 고발하였고 이 일로 시지프스는 범행의 당사자인 헤르메스뿐만 아니라 제우스의 눈총까지 받게 되었다. 도둑질이거나 말거나 여하튼 신들의 일에 감히 인간이 끼어든 게 주제넘게 여겨졌던 것이다.
그 일로 말미암아 가득이나 눈밖에 나 있던 차에 디위어 시지푸스는 더욱 결정적인 괘씸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어느 날 시지푸스는 제우스가 독수리로 둔갑해 요정 아이기나를 납치해가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잠시 궁리한 끝에 시지푸스는 아이기나의 아버지인 강신 아소포스를 찾아갔다. 딸 걱정에 천근 같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아소포스에게 시지푸스는 자신의 부탁을 하나 들어준다면 딸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겠노라고 했다. 시지푸스는 그때 코린투스를 창건하여 다스리고 있었는데 물의 귀에 백성들이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코린투스에 있는 산에다 마르지 않는 샘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게 시지푸스의 청이었다. 물줄기를 산 위로 끌어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딸을 찾는 게 급했던 터라 아소포스는 시지푸스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시지푸스는 그에게 제우스가 아이기나를 납치해간 섬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고 아소포스는 곧 그곳으로 달려가 딸을 제우스의 손에서 구해냈다. 자신의 떳떳하는 비행을 엿보고 그것을 일러바친 자가 다름 아닌 시지푸스임을 알아낸 제우스는 저승신 타나토스에게 당장 그놈을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제우스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보복하리라는 걸 미리 헤아리고 있던 시지푸스는 타나토스가 당도하자 그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 돌로 만든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다. 명이 다한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가 묶여있으니 당연히 죽는 사람이 없어졌다. 명계의 왕 하데스가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제우스에게 고했고 제우스는 전쟁신 아레스를 보내 타나토스를 구출하게 했다. 호전적이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아레스에게 섣불리 맞섰다간 온 크린투스가 피바다가 될 것임을 알고 시지푸스는 이번엔 순순히 항복했다. 그런데 타나토스의 손에 끌려가면서 시지푸스는 아내 멜로페에게 자신의 시신을 화장도 매장도 하지 말고 광장에 내다 버릴 것이며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고 은밀히 일렀다. 저승에 당도한 시지푸스는 하데스를 아련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읍소했다. 아내가 저의 시신을 광장에 내다 버리고 장례식도 치르지 않는 것은 죽은 자를 수습하여 무사히 저승에 이르게 하는 이제까지의 관습을 조롱하는 것인즉 이는 곧 명계의 지배자이신 대왕에 대한 능멸의 다름 아니니 제가 다시 이승으로 가 아내의 죄를 단단히 물은 후 다시 오겠습니다. 하니 저에게 사흘간만 말미를 주소서. 시지푸스에 꽤 넘어간 하데스는 그를 다시 이승으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시지푸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영생 불사하는 신이 아니라 한 번 죽으면 그걸로 그만인 인간인 그로서는 이승에서의 삶이 너무도 소중했던 것이다. 하데스가 몇 번이나 타나토스를 보내 을러대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시지푸스는 갖가지 말재주와 임기응변으로 체포를 피했다. 그리하여 그는 그 후로 오랫동안을 천천히 흐르는 강물과 별빛이 되비치는 바다와 금수 초목을 안아 기르는 산과 날마다 새롭게 웃는 대지 속에서 삶의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아무리 현명하고 신중하다 한들 인간이 어찌 신을 이길 수 있었으랴. 마침내는 시지푸스도 타나토스의 손에 끌려 명계로 갈 수밖에 없었다. 명계에선 가혹한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데스는 명계에 있는 높은 바위산을 가리키며 그 기슭에 있는 큰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라고 했다. 시지푸스는 온 힘을 다해 바위를 꼭대기까지 밀어 올렸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바위는 제 무게만큼의 속도로 굴러 떨어져 버렸다. 시지푸스는 다시 바위를 밀어 올려야만 했다. 왜냐하면 하데스가 바위가 늘 그 꼭대기에 있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시지푸스는 하늘이 없는 공간, 측량할 길 없는 시간과 싸우면서 영원히 바위를 밀어 올려야만 했다. 다시 굴러 떨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산 위로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영겁의 형벌, 끔찍하기 짝이 없다.
언제 끝날이라는 보장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시지프스의 무익한 노동 앞엔 헤아릴 것 없는 영겁의 시간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까미는 시지프스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인 까닭이 바로 다시 굴러 떨어질 것임을 알면서도 부질없는 노동이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수백, 수천, 수만 번 바위를 밀어 올리는 행위에 있다고 갈파했다. 그의 통찰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절망스럽고 참혹할 듯한 순간, 굴러떨어진 바위를 향해 다시 내려오는 그 순간이야말로 시지프스가 자신의 운명을 이기는 승리의 순간인 것이다. 시지프스가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이 돌아오는 동안이고 멈춰있는 동안이다. 바위 곁에 있는 기진맥진한 얼굴은 이미 바위 그 자체이다. 나는 시지프스가 무거운 그러나 한결같은 걸음걸이로 끝을 알지 못하는 고뇌를 향하여 다시 내려가는 것을 본다. 그의 고통처럼 어김없이 되돌아오는 이 휴식의 시간, 이 시간은 의식의 시간이다. 산꼭대기를 떠나 신들의 영역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 순간마다 그는 자신의 운명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의 바위보다 더 강하다. 시지프스의 말없는 온갖 기쁨은 여기에 있다. 그의 운명은 그의 것이다. 그의 바위는 그의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응시할 때 모든 우상을 침묵시킬 수 있다. 자신의 노동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안 삼을 헛될 희망조차 품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슬픔과 비탄에 빠지지 않고, 말하자면 신들이 정해준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굴러 떨어질 바위를 향해 다시 돌아서는 시지프스. 까미는 그 시지프스의 모습에서 불안하고 가파른 실존을 대면하는 인간의 응당한 자세를 읽어낸 것이다. 푸른 나무에서 출간한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 내 운명은 나의 것이었습니다. 시지프스는 신에 비해서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신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시지프스는 신이 원하는 대로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늘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만 시지프스는 고단해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시지프스가 고통스러워하거나 멈추지 않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 일을 되풀이할 때 그것을 본 제우스 신이 이상하게 여겨 시지프스에게 왜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도 돌을 밀고 있는가 라고 묻자 시지프스는 대답합니다. 나는 이 돌을 밀어 올린 결과가 아니라 이 돌을 미는 일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노력하는 것, 시지프스의 진정한 삶의 방식입니다.